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한 주가 또 지났네요. 자, 우리 원래 대면 수업이 이제 조만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완전 종료가 되지 않고 얼마 전에 또 수도권에서 이렇게 또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아마 다 공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계속 당분간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그 조만간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가 좀 개강이 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7월 초중반까지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수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한 1, 2주 정도는 어, 그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이렇게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전환할까 이렇게 좀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학교 입장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지만 좀 힘내시고요. 저도 좀 빨리 여러분들 얼굴 뵙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수업도 진행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이제 조금 몇 번 찍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전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람도 아니고, 어, 빨리 여러분들과 대면을 해서 혼자 떠드는 것도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좀 수업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대구는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새벽하고 밤에 빼고는 이제 반팔을 입고 다녀도 될 정도로 많이 더워진 것 같은데 이럴 때 여러분들 환절기 또 감기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진도를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얘기 잠깐 하고 그다음에 그 9장의 사회복지 조사 아, 끝내고 그다음에 10장의 사회보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표본 추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회복지 조사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만나서 면접을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간에.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집단을 모집단이라 하고 전수조사를 이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조사를 할 수가 있냐? 아, 현재로서는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모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지 못하고 몇 명만 뽑아가지고 표본 추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만 이제 대표성을 띠닌 이제 표본을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이 조사하고자 하는 이 모집단은 어떨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본 추출을 하는 방법들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확률 표지법이 있고 비확률 표지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확률 표집과 확률 표집의 가장 큰 차이는 확률적으로 객관성 있게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이제 뽑으면 확률 표지법이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좀 더 객관성을 더 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어, 이 어쩔 수 없이 비확률 표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 집단의 그 리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확률 표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 어떡하냐? 그게 안 되면 리스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비확률 표지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해서 뭐 각각의 완전 랜덤부터 시작해서 눈덩이 표지까지 쭉 설명을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 측정과 척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측정이라는 것과 척도. 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어,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할 때 뭐예요? 뭔가 뭘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뭘로 조사할 건데.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무슨 사회복 뭐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받고 나서 이 교육 서비스를 받고 나서 얼마나 만족을 하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측정을 할 때 어떠한 어, 척도를 들이대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척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만족도 조사를 하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어떠한 문항이죠. 뭐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문항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만족을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그 문항들을 나타낸 거. 그게 일종의 측정을 위한 도구다라는 거죠. 제가 뭐 어떤 만족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건데 이 척도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측정은 뭐예요?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만족을 한다, 안 한다. 그냥 만족을 한다, 안 한다. 그냥 OX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그쵸? 만족을 하기는 하는데 나는 절반만 만족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30%만, 나는 70%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1점부터 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렇게 측정을 많이 하잖아요. 수치로 나타내요, 수치. 수치,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측정이죠. 만족을 1점이나 한다. 5점 만족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 우리 어떠한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뭐 휴대폰이나 이제 전화로 이제 상담이 오잖아요. 뭐 무슨 뭐 물건을 사시고 나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뭐 별점 몇 개 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죠. 그 이제 수치나 어떠한 상징을 부여해서 뭐 별점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우리 그 미슐랭 미슐랭 뭐 5스타 뭐 이렇게 뭐 3스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떠한 상징을 부여해서 이제 나타내는 과정이죠. 측정. 그 이제 척도와 이제 측정을 아시겠죠? 척도라는 것은 어떠한 문항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조사를 할 때 뭐 질문들 있잖아요. 질문 문항들이라 보시면 되고 이 측정이라는 것은 그 질문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데 그것을 어떠한 상징이나 대부분은 이제 그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제 수치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 수치로 이제 나타내는 것. 그거를 이제 측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척도가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 확률 공부를 조금 잘 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네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척도, 네 가지 척도. 자,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명목 척도가 가장 낮은 정도, 낮은 수준의 척도고요. 비율 척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척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명목 척도는 이제 뭐를 나타내는 거냐? 단순하게 남자, 여자, 남녀 구분 있잖아요. 우리 그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표시하잖아요. 그 수치를 뭐 1이나 뭐 2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명목척도의 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서열척도는 뭐예요? 서열척도. 어떠한 것을 질문을 이제 질문을 쭉 하겠죠. 질문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수준 뭐 대표적으로 교육 수준 뭐 초등학교 졸업
1번, 중학교 졸업 2번, 고등학교 졸업 3번, 대학교 졸업 4번, 대학원 졸업 5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뭐 이런 식으로 수치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떠한 서열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교육 수준이 일로 갈수록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열 척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고요. 이제 등간 척도는 뭘까요? 등간 척도. 어떠한 간격을 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제 측정을 하는 우리 그런 것들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온도라든지 IQ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온도나 IQ 같은 거. 그래서 뭐 온도가 뭐 우리 그 코로나 보통 37.5도 넘어가면은 뭐 입장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 보건소 선별 검사도 가서 검사 받으세요 하잖아. 뭐 이런 온도들 있죠. 그다음에 IQ가 뭐 95다, 뭐 110이다, 120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비율 척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있을 거고 200만 원인 사람이 있을 거고 300만 원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이제 나름대로의 그 이런 것들을 1, 2, 3 이렇게 표시도 하지만 이 A라는 사람은 100만 원을 벌고 B라는 사람은 2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은 200을 번다 했잖아요. A라는 사람보다 100만 원 더, 2배 더 많이 버는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비율 척도고, 그 다음에 비율 척도의 또 특이점이라고 하면 절대 0점이 존재를 한다. 소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을 안 하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같이 학생들은 이제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죠. 뭐, 알바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로를 표시해 줄 수가 있으면, 뭐예요? 비율 척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연구를 하는 이게 이제 설문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측정을 할 때 그 타당도와 이 신뢰도를 본다라는 거죠. 그냥 조사를 그냥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조사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가지고 뭐 논문을 냈어. 뭐 아니면은 뭐 어디 그 글을 썼어. 자, 그러면 얘가 과연 신뢰성이 있는가? 진짜 제대로 된 조사를 바탕으로 된 연구인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타당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라는 것은 내가 이거를 조사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직업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해야 돼. 직업 만족도에 대한 뭐를 측정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 지표들이 이제 급여가 높냐 낮냐 뭐 환경이 어떻냐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좋냐 나쁘냐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해야 되겠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급여 환경 관계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뭐 엉뚱한 것이 이제 들어왔다. 뭐 몸무게가 이제 여기 들어왔다. 뭐 직업 만족도와 몸무게, 본인 몸무게하고 직업 만족도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질문지들이 제대로 됐는지 보고 그걸 가지고 제대로 측정을 했는지를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제대로 된 질문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의 신뢰성이 있어요. 신뢰성. 측정된 값이 얼마나 일정하게 산출되었는가. 자, 이거, 어, 딱 따지면요, 무식한 방법으로 따지면요. 자, 내가 조사를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또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둘이 이제 그 조사한 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보겠죠. 그런데 이 둘이 제가 한 것과 옆에 있는 사람이 조사한 것에 대한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가 물론 완전 100% 똑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오차라는 게 있어요. 오차 범위 안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러면은 신뢰성이 있지만 내가 조사할 때랑 옆에 있는 사람이 조사했을 때랑 결과값이 너무나도 틀려요. 그러면은 그것은 신뢰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요즘에는 통계 프로그램이 다 해줘요. 어떻게 하냐? 내가 한 300명을 조사를 했다고 쳐요. 300명을 조사를 하면 각각 100명씩 끊어가지고 얘가 통계 프로그램이 다 돌려봐가지고 100명 조사한 거 여기 A라는 그룹 100명, B라는 그룹 100명, C라는 그룹 100명 합치면 300이 되겠죠. A, B, C 그룹이 이제 100명씩 끊어서 얘네들끼리 서로 그 복잡한 수식에 의해서 뭐 측정의 일관성이 있는지 크롬바 알파 계수를 그 계산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계수가 일정 이상이면 아 이거는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또 얘기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신뢰성이라는 것은 내가 조사할 때랑 제가 조사했을 때랑 아니면 나중에 조사했을 때랑 그 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게 되면 신뢰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어, 그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하면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당도와 이 신뢰성 간의 이제 관계를 보면요. 뭐가 먼저겠어요? 타당도가 먼저일까요? 신뢰성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타당도가 있어야지 이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 타당도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에 대한 이 질문이 잘못됐는데 이 신뢰성이 있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당도가 없으면 신뢰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타당도가 높으면 딱 조사해 보니까 급여, 이 직업 만족도에 대한 이 그 측정 지표, 급여, 환경, 관계, 괜찮네. 오케이. 그러면은 신뢰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신뢰성이 이제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쓰시거나 어떠한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뭐 어떠한 조사를 하시게 되면 그 통계값에 대해서 이런 크롬바 알파 계수라든지 타당도를 이제 따져서 이 신뢰성, 이 타당도를 그 마지막 결과값에다가 뭐 타당도 뭐 얼마, 뭐 신뢰성, 크롬바 알파 얼마 이렇게 적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거 다 통계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프롬바 알파 계수 다 계산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계산 안 해도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 장에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설문지법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설문지법 뭐가 있겠어요? 자, 이런 설문지 해서 조사하는 거죠.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만족도 1점, 뭐 5점,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이제 내가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를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 앉혀놓고 내가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 집으로 우편을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조사하는 설문지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인터넷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는 구글 독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많이 하잖아요. 뭐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런 방식으로도 이제 원격으로도 이제 에, 그 하는 설문지법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 다양한 이제 설문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찌 보면 양적 조사죠. 자, 그 반면에 이제 이 면접법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면접법은 뭐야? 내가 사람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설문지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얼굴 안 보고 그럼 보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면접은 뭐야? 일단은 얼굴 보고 해야 되잖아요. 얼굴 보고 뭐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화상으로도 이제 가능하겠죠. 요즘에는 뭐 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뭐 플랫폼을 가지고 또 영상 회의도 하잖아요. 그런 걸 또 통해서 뭐 면접을 할 수도 있겠죠. 뭐 하지만 대면 면접이 이제 뭐 우선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그 몸짓이나 그 감정 얼굴 바뀌는 것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걸 다 적어서 가지고 오는 방식의 법이 이제 면접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법은 아무래도 많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하기가 힘들고요. 또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게 되겠죠. 직접 움직여야 되고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법이 있어요. 이 면접법 참고로 이제 질적이 되겠죠. 질적 연구 방법. 이 관찰법은 또 뭘까요? 관찰법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이제 질문해가지고 어떠한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직접 거기 어떤 그룹에 내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는 거 하면서 이제 직접 관찰, 내가 참여 관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 뭐 1시간 동안에 얼마나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어디를 몇 번이나 갔다 온지, 얼마 동안 하는지 이런 거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 어쨌든 간에 그 직접 가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 질적 연구하고 또 될 수 있지만 양적 연구도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 분석법은 뭘까? 내용 분석법. 내용 분석법. 내용 분석법은 자, 내가 설문지 돌리고 내가 직접 만나가지고 질문하고 내가 직접 관찰하고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면 돈 주고 누구 시키든지, 그죠? 근데 이제 내용 분석법은요, 뭐냐면요, 내가 돈도 없고 시간도 별로 없어.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 분석법을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요즘엔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국가에서도 하고 민간 무슨 뭐 협회 단체에서 조사를 참 많이 해요. 돈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뭐 물론 국가에서 제공하는 거는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무료로 해주겠지만 민간에서 사적으로 자료 이렇게 수집한 거는 돈 받고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남이 조사해 놓은 거를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돈도 절약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돼도 다시 그냥 남이 해놓은 거 다시 보고 이제 수정을 내가 그냥 하면 되는 이제 조금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뭐 패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논문 많이 쓴 사람들은 이 내용 분석법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다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은 남이 해놓은 거 가지고 그냥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논문도 여러 개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자료 수집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고 진도를 뽑아서 9장의 사회복지 조사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10장의 사회 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회보장이라는 거는 뭘까요? 사회보장. 사회보장은 뭘까? 우리나라에 이제 뭐 사회보장법 뭐 이런 것도 뭐 얘기를 쭉 할 건데요. 그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사회복지는 이 사회보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큰 틀에서 봤을 때 제일 상위 영역에 있는 것이 사회보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사회보장에 이제 얘가 얘기하는 게 이 개념이 뭔지 정의 한번 내려보고요. 그다음에 원칙과 재원, 그다음에
실제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 제도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도 좀 알고 가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는 실제 이제 우리 그 9장까지는 뭐 사회복지조사, 뭐 행정,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책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런 거를 봤는데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좀 더 세분화돼서 이렇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는 못 보지만 그래도 좀 더 밑에 단계에 있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들에 대해서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이라는 개념. 이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이 된 거는요. 1929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팬데믹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근로자들이 뭐 직장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잃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도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아직 학생이니까 직접적으로 못 느끼시는데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관광, 뭐 항공, 숙박 뭐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시기에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많이 생겼냐? 이 빈곤. 이 예전에는 이 그 빈곤한 것을요. 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빈곤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다라고 이제 봤다라는 거야. 이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빈곤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예요. 네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아니면은 네가 열심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야. 아니면 네가 일을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야라고 이제 개인 지극히 개인의 문제로 봤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야?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회사를 운영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근로자로서 열심히 일을 해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든 물건이 팔리지가 않아서 우리 회사가 망하게 되고 회사가 망하니까 근로자들도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래, 빈곤이라는 것은 이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시작을 된 것이 이 시기다라는 거죠. 20세기 초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빈곤 이 개인 문제 아니네. 이 사회 문제네. 사회 문제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1935년에 사회 보장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보장법 어찌 보면은 사회보장 관련된 법을 최초로 만든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 뭐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최초로 만들었다고 해서 사회보장을 잘하고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장법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지금의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이라고 하면, 뭐, 사회보험이 작동이 돼야 되고, 공공구조가 작동이 돼야 되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작동이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게, 뭐, ILO라고 국제노동기구에서 얘기하는 사회보장의 길, 그리고 영국의 여러분들 그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쓴 베버리지 보고서, 프랑스의 라로크 계획 이런 것에 통해서 이제 뭐 복지 국가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사회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된 이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것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는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보면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 뭐예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사회적 위험에 내가 언제 다칠지, 내가 언제 장애인이 될지, 내가 언제 실업자가 될지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그래서 뭘 해요? 결국에 국민들의 예?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거죠. 올리기 위해서 제공되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예, 졸지 마시고. 자, 중요한 거 나와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들,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하지 않게 해서 국민들이 삶이 행복해지도록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회보험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구조,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째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여기 사회보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를 내렸으니까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는 이제 운영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뭐 책에는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얘기들도 쭉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뭐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 이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어떠한 특정 계층에게만 어떠한 그 혜택이 가거나 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사회보장을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형평성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정부 혼자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방 정부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개인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보장 뭐 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예요? 국가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민주성이죠. 그냥 그냥 그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 혼자서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 얘기도 들어보고 국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 전문가들 얘기들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보장을 기본법에 의거해서 이 사회보장을 그러면은 사회보험, 뭐 공공부조 이런 거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효율성으로 운영. 이 효율성이 뭐라 그래서 이 효율성. 비용 대비 최대 효과라는 거죠.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똑같아. 들어가는 돈은 똑같지만 최대 효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우리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연계성과 전문가들의 얘기로 다양한 기관 전문가들의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사회보장의 원칙을 크게 5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 사회보장이 하는 그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장에서 해주는 게, 그러면 왜 이 사회보장을 뭐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그 국민들이 뭐 어떠한 이제 그런 것을, 받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신자유주의 뭐 이런 데서 얘기를 쭉 잠깐 하긴 했었었지만, 자, 일단은 이 사회보장에서는 경제적 기능으로 소득의 재분배를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수평적 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보험 얘기를 따져볼게요. 사회보험에 건강보험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이 건강보험이 잘 된 나라가 전 세계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 나가 떨어지고 있죠. 웬만한 서구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선진국이란 나라들 왜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냐?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 같은 건강보험 제도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병원에 무서워서 돈 많이 들까봐 병원을 안 갑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 자부담으로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다 무료로 가능하잖아. 그지? 자, 건강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건강보험 제도를만 한번 뜯어만 봐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100만 원 버는 사람, 1000만 원 버는 사람, 보험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뭐 6만, 우리가 건강보험이 보자. 6.67이니까 66,700원 내요. 66,700원 내요. 자, 그러면은 1000만 원 버는 사람 66만 6,900원을 냅니다. 아니지. 66만 9천 원을 냅니다. 그치? 근데 자 봐요. 1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0만 원, 이게 1000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그럼 100만 원 버는 사람이고. 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6만 6,900원 내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66만 9천 원을 건강보험료를 내요. 네? 그런데 받게 되는 병원 가서 서비스 받고 하는 혜택은요, 동일합니다. 6만 9천 원, 6만 6,900원 내는 사람이나 66만 9천 원 내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걸 받아요. 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거 아직 돈도 내지 않고 이 혜택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소득의 재분배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정치적 기능.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째 보면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초과 이익, 어떠한 그 달성해야 되는 거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개인에게 이제 개인이 가져가서 그거를 이제 재산을 이제 축적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회보장을 하지 않고 그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부익부 빈익빈으로 그냥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계급 사회처럼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부르주아, 옛날에 뭐 지배계층이 있듯이 뭐 귀족과 평민처럼은 아니지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으로 층이 나눠지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사회보장이 잘 동작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 소득 재분배가 잘 돼가지고 계급 의식이 약하게 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내가지고 돈 적은 사람은 돈 안 내거나 적게 내고 똑같이 서비스 받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전체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불만이 줄어들어요. 어, 그러면서 이 지금 자본주의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다음에 어, 이 사회 보장을 통해서 기초생활 수급 보장 제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저 생활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가 이제 안정화할 수 있게 지금 사회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될 수 있게 이 사회보장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사회보장 기본법 뭐 아니면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통일적인 법 체계로 생존권 보장 국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명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보장을 통해서 국가는 이런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사회적 기능, 법적 기능을 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회보장의 재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뭐예요, 재원? 돈이죠, 돈. 돈이 어디서 나오냐? 자, 국민연금이어서, 국민연금. 나중에 65세가 넘어가면 연금 주잖아요, 그제? 연금 돈, 무슨 돈으로 줄 건데? 응? 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 뭐 아니면 뭐 이거, 뭐, 뭐, 기초, 생계비. 이런 거. 자, 무슨 돈으로 줄 건데, 국가가 땅 파가지고 다 돈 줘요? 어디선가 돈은 나와야 돼요. 그죠? 그치? 자, 그 재원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나 이제 연금제도.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아는 게 건강보험. 아까 얘기했죠. 건강보험, 뭐, 국민연금, 뭐, 산재보험, 뭐 고용보험 옛날에 4개만 있었는데 2008년도에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요즘에 5대 보험 가입하죠. 그래서 이걸 쓸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보험은 뭐예요?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다. 자,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보험료를 다 내게 돼 있어요. 보험료. 다 보험료. 근로자가 얼마 내고, 그 다음에, 사업주가 얼마 내고, 뭐 보통은 반반씩 내거나, 사업주가 다 내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좀 더 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사회보험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뭐 여기 연금제도, 국민연금 들어 포함되는 거죠.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다. 자, 그 다음에 공적 구조가 뭐예요? 공적 구조.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밖의 복지 서비스. 자,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우리 사회보장이라고 하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자, 그래서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사람들이, 가입한 사람 보험료를 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 그 외에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복지제도들은 어떻게 운영이 돼요? 뭐예요? 국고. 국고는 뭐예요? 국고는 정부, 정부에서 충당을 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뭐 대구광역시 아니면 구청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방에서 지방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돈을 어디서 구할까? 세금. 뭐 여러분들 뭐 그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이럴 때 뭐 취등록세 내고 그다음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담배 있잖아 담배가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담배 값이 한 5천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5천 원 중에 2,500원은 세금이야 세금. 어. 자, 그런 세금에 이제 의존한다라는 이제 것입니다. 어.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료로 이제 그거 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뭐야? 세금에 이제 의존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니까. 자,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접근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같이 저랑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회보험에 있는 우리 뭐 옛날에는 4대 보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5대 보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있는 거가 이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 제도는 이제 뭐 삼자 부담이다. 국가, 기업, 근로자 뭐 세 명이 같이 돈 내가지고 운영을 한다. 뭐 보통은 이제 기업하고 근로자가 보통은 여기 나와 있나? 어,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 급여의 9%를 연금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0만 원은 심했고 200만 원 버시잖아요. 200만 원 버시면 200만 원의 9%면 얼마예요? 곱하기 2 하면 18만 원. 여러분들 2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18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돼요. 그러면 18만 원 여러분들이 다 내냐? 아니에요. 어, 절반씩 9만 원, 9만 원, 9만 원, 9만 원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내주고요. 9만 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국민연금을 여기서 마이너스 9 해가지고 까고 이제 여러분들 급여 통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 물론 건강보험료도 빠지고 고용보험료도 빠지지만요. 자, 어쨌든 반반씩. 그래서 이제 기업과 근로자가 이제 나눠서 낸다. 그럼 국가에서 뭐냐?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국고가 이제 좀 들어가요. 국고. 그래서 삼자 부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국민연금에 이제 기금이 언젠간 고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고갈되면 국가에서 지급을 이제 보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자 부담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로 적용되는 사회보험 성격을 가진다. 이게 뭐야? 여러분들 그 예를 들면 근로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근로자. 자, 근로자에서 여러분들이 200만 원을 벌어요. 200만 원을 벌면 이거 회사에서 9만 원 내고 여러분들 9만 원 낸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아우 나는 이거 안 내고 싶은데 아우 나 이거 9만 원 안 내고 나중에 연금 안 받아도 되니까 9만 원 안 낼래.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강제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 있는 특히나 근로자들은요. 다 투명하게 다 오픈이 되잖아요. 4대 보험, 5대 보험 다 가입 다 해야 돼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다 가입을 강제해야 돼요. 강제로 가입이 되는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노후를 위해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하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러면 국민연금의 특징을 보면 뭐 아까 얘기한 강제 가입이고 기여금 내가 돈을 낸 적이 있어야지 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소득 재분배 기능 연금은 내가 낸 만큼 받아가는 거 아닌가? 그거 그렇긴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국민연금 잠깐 이제 얘기를 드리면 국민연금액이 있죠. 여러분들 그 65세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연금 신청을 하셔서 연금을 타드세요. 이제 퇴직 이후에. 자, 그러면 이제 연금액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속 연수, 어, 기여금, 뭐 적립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거는 어, 근속 연수가 아니고 가입 기간.
자, 국민연금을 나중에 얼마 받는가,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냐? 여러분들 나중에 심심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그 국민연금을 나중에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계산을 가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매월 얼마 받을 예정이다. 그래서 얼마 동안 가입될 예정이다. 넣으면 금액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결정되는 게 나중에 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20 받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받고 다 틀리잖아요. 그 기준이 가입 기간과 적립금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떤 게 더 큰 차지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게 더 그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입 기간이 긴 게 좋을까요? 적립금이 많은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 기간 긴 사람이 유리한 제도예요.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넣은 돈이 많아도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보다는 어? 내가 넣은 돈이 적더라도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더 많은 이자를 받아서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국민연금에 내가 이제 이 9% 돈을 이렇게 강제 납부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 이자가 붙겠죠. 이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저축을 하면 내 저축한 거에 이자 붙여서 국가에서 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알파 이자가요, 이자가, 어, 적립금이 적고 가입기간이 긴 사람한테 이자가 많이 붙어요.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반면에 적립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월급이 많은 사람이니까 월급이 많으면은 돈을 많이 내니까 이 돈이 많이 쌓여 있겠죠. 이 사람한테는 이자가 적게 붙어요. 뭐 물론 내가 낸 거 이상으로 받죠. 그런데 들어가는 이 붙는 이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내가 급여가 적더라도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훨씬 유리하게 이제 되어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재분배 기능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돈 많은 사람보다는 돈 적은 사람한테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러한 노령 폐질 사망으로 인해서 뭐 가족의 빈곤, 내가 죽어도 내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다쳐가지고 장애가 오면 장애연금으로 이제 전환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지 돈을 받는데 20년은 최소한 넣어야지 한 돈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지금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매달. 자, 그리고 뭐 국민연금은 그리고 선별주의. 선별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선별주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보편주의라고 그랬었죠. 자, 국민연금은 선별주의에 근거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공공부조와는 달리, 공공부조랑 달리 이 국민연금은 보편주의다. 보편주의.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가입을 해서 나중에 다 타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민연금 역사 뭐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그냥 1988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뭐 10인 이상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해가지고 이때 88 서울올림픽 열린 그 해죠. 이때부터 가입을 한 사람은 지금 연금액이 되게 커요. 그런데 10인 이상 사업장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된 여러분도 그
상근직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려면 꽤 큽니다.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규모 사업장은 가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누구나 다 가입을 하죠. 자, 그래서 뭐, 그 가입이 가능한 사람, 뭐, 애기들은 안 되고, 여러분들은 가능해요. 만 18세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제 성인, 이제 대학생들 이제 되면 다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60세 생일이, 그러니까 만 60세. 만 60세 직전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만 60세 직전까지. 그래서 60세 미만의 국민. 그리고 근데 이제 타 공적연금 가입자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 신분이거나 군인이거나 학교 선생 사립학교 선생이거나 교직원이면은 이, 이 연금에 별도로 가입이 되거든요. 여기 별도 가입되시면 국민연금 가입할 수가 없어요. 예. 공적연금은 하나만 가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입자 종류 보면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많은 게 이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 여러분들 이제 취직하시게 되면 근로자가 되잖아요. 그죠? 근로자가 되면 다 사업장 가입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회사 사장이야. 회사 사장이거나 아니면 기타 뭐 어떠한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을 해. 그럼 지역가입자로 나가는 거야. 아니면 재산이 많아. 그 다음에 임의가입자는 뭐예요? 내가 소득은 없는데 내가 가입을 하고 싶어. 가정주부 같으신 분들이죠. 옛날에는 가정주부들은 가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주부들은 남편은 회사를 다녔으니까 연금을 받는데 나는 가정주부로 평생 살아서 소득이 없어서 가입을 한 적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아. 억울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금은 가정주부들도 이제 이미 가입자로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자. 자, 앞에서 이 만 60세가 지나게 되면 이제 그 가입이 끝난다 했잖아요. 돈을 더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근데 이 최대 5년을 연장 가능해요. 자, 60세까지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넣는데 나는 지금도 일해. 나는 정년이 65세야. 그럼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5년 더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5년 더 계속 가입할게. 그래서 이미 계속 가입자. 이 네 가지 종류의 가입자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근로자. 이 사업장 가입자가 좋아요. 왜? 9%가 있으면은 4.5는 회사에서 내주고 4.5는 자기가 내. 근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이 9% 자기가 다 내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라고 하면 회사에서 절반 내주니까 되게 좋죠. 뭐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료도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근로자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들이 사회보험 제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들 보면 뭐 여기 제도 급여 종류 보면 연금은 이제 나중에 나눠가지고 분할해서 받는 거를 연금이라 하고 일시금은 한 번에 받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노령연금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이 들어서 이제 받게 되는 연금들. 그래서 65세 넘어가면 매달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받는 거.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좋은 게 물가 상승을 따지기 때문에 올해는 100만 원 받았는데 내년에 물가가 오르면 11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요. 자, 그다음에 연금에 이제 장애연금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장애인연금이 있고요.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이 인자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이 장애인연금은요, 어, 뭐냐면은 그 중증 장애인들, 과거에 이제 장애 1등급, 2등급, 지금 장애 등급이 없어졌어요. 예, 장애 등급이 없어지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들은 이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애연금은 뭐냐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내가 뭐 불의의 사고 뭐 일하다 다치든 아니면은 내가 뭐 휴가 가서 다치던 간에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왔어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장애연금. 그다음에 유족연금은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에 퇴직을 했어. 근데 내가 66세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1년 받고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억울하잖아. 내가 30년을 내가 보험금을 납부를 했는데 1년 받고 끝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유족연금, 그러니까 대부분 배우자가 되겠죠. 내가 받던 돈의 최대 70%까지 나의 뭐 유족, 대부분은 배우자겠죠. 에게 이제 복잡한 또 계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최대 70이지 뭐 40%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배우자도 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거 또 깎여요. 아니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됐었는데, 내가, 그,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공무원 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에 냈던 돈 다시 다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다가 내가 퇴직을 했어. 퇴직을 했는데 내가 9년 11개월 9년 11개월만 가입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은 넣어야지 국민연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9년 11개월 동안 넣었던 돈을 한 번에 받아낼 수 있어요. 이자 좀 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 죽어가지고 유족이 유족연금을 안 받고 한 번에 일시금으로 또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있고, 장애연금을 안 받고 장애 일시 보상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받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자, 요렇게, 이 가입 대상이 이제 돼 있고, 그 가입자 종류와, 급여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연금은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위에 어디에서 관장을 하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근데 이제, 운영을 누가 하냐면, 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이죠. 공기업이요, 공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이죠. 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종의 위탁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연금 조달 방식은 우리나라는 적립 방식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정년 후에 나중에 이제 일종의 돌려받는 이제 강제 저축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뭐 특이하다라기보다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납니다. 부가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 적립했었던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는 이제 형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외국의 이제 그 뭐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지금 현재 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500만 명. 500만 명이 4월 달에 500만 명이 넘어갔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500만 명이야. 그러면 500만 명한테 이제 지급해야 될 이제 국민연금 그 연금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나눠가지고 또 복잡한 수식에 근거해서 지금 가입돼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립했던, 우리나라는 우리가 적립했던 거에 이자 붙여서 받는 방식인데, 미국이나 외국은 좀 그렇게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다음 시간에 국민건강보험 제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사회보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회보장이 얘기하는 이제 그 영역이 이렇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들, 이제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